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지상군 투입 카드를 구체화하자 이란이 100만 명의 병력을 결집시키며 맞불을 놨습니다. 중동 내 미군 기지 여러 곳이 이란의 공격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희천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26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제시한 15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이란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협상보다는 군사적 압박으로 굴복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82 공수사단 등 정예 지상군 수천 명을 중동에 파견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여기에 더해 보병과 기갑부대 등 10,000명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란 원유 수출의 전초기지인 하르그 섬을 점령해 경제적 치명타를 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다만 중재국들은 미군이 섬을 장악하더라도 상황 유지를 위해선 막대한 병력이 필요해 애초 예상한 6주의 전쟁 기간을 훌쩍 넘기는 장기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군 수송기가 이란 인근에서 특이한 기동을 한 정황도 포착이 됐다고요? 네, 미 공군의 대형 수송기인 C-17 글로브 마스터가 아랍에미리트 영공에서 지상전 보급을 시사하는 기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행 데이터를 보면 이 수송기는 사우디 국경 인근 가스전 부근에서 고도를 급격히 낮추고 선회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화물 투하용 비행 형태라는 분석입니다. 글로브 마스터는 과거 아프간과 이라크 전에서도 핵심 보급 역할을 맡았던 기종인데요. 미 매체 악시오스는 미 국방부가 하르그섬 침공 또는 봉쇄를 포함한 최후의 일격 옵션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이란은 100만 명의 지상군을 준비하면서 대비하고 있다고요? 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지상전을 위해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조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규군뿐만 아니라 혁명수비대와 민병대 지원자가 쇄도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란 지상군 사령관은 이란 영토를 미국인들의 역사적 지옥으로 만들겠다며 국경 부대를 시찰하고 대응 태세를 과시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드론이나 미사일 영상만 공개하던 이란이 지상군 특수부대의 훈련 영상을 배포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군의 지상전 움직임에 맞서 강력한 항전 의지를 부각하는 선전전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미군의 상황도 녹록지 않은데요. 이란의 공격을 받은 미군 기지 피해가 심각하다고요? 네, 영국 텔레그래프는 개전 이후 이란의 폭격으로 중동 내 주요 미군 기지 13곳 가운데 상당수가 거주 불능 상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쿠웨이트의 알리 알셀람 기지는 23차례나 폭격을 맞았고 카타르 아루데이드 기지의 통신 설비와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기지의 숙소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군 병사들이 기지를 떠나 인근 호텔이나 사무실을 전전하며 근무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기지 피해 규모만 최소 8억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계속 타격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미군의 핵심 무기 재고가 빠르게 바닥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한 무기까지 중동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처음 열린 내각회의에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They now have the chance, that is Iran, to permanently abandon their nuclear ambitions and to chart a new path forward. We'll see if they want to do it. If they don't, we're their worst nightmare. In the meantime, we'll just keep blowing them away, unimpeded, unstopped. 하지만 이런 공언과 달리 미군 실탄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미국이 전쟁 개시 약 4주 만에 핵심 공격 방어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전쟁 초기 16일 동안 탄약 11,000발 이상을 사용했는데 비용으로는 260억 달러, 우리 돈 약 39조 원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드와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임스 등 핵심 전력의 재고가 빠르게 줄었다고 텔레그래프는 분석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역시 현 수준의 소모 속도가 유지될 경우 일부 핵심 무기가 한 달 안에 소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로 향할 예정이었던 무기 일부를 중동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용 대상은 나토 주도로 마련된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된 패트리엇, 사드 등 고성능 방공 요격 미사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 전략자원 배분이 흔들리고 그 여파가 유럽 안보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간접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양측 대표단이 곧 파키스탄에서 만날 계획이라고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바데풀 장관은 현지 시각 27일 독일 라디오 도이칠란드 풍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해 자신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그동안 간접적인 접촉이 있었고 직접 만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며 아주 이른 시간 안에 파키스탄에서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전쟁의 종전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중재를 자임한 파키스탄이 메신저 역할을 공유해드리는 가운데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자신들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간접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특히 미국이 종전 제안으로 15개 항목을 제시했고 이란 측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와 이집트 등 이슬람 형제국들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akistan has, ladies and gentlemen, actively engaged with the regional actors to de-escalate the situation, cease hostilities, and move towards a peaceful settlement. 파키스탄은 앞서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패제시키한 이란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 지역 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정부도 이와 관련해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공식 답변을 전달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적대적 침략 행위의 즉각 중단과 전쟁 재발 방지, 피해 배상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و درسی رو بگیرن دشمنان ما که دیگه هوس حتی حمله به ایران رو در سر نداشته باشن و دومی که خسارات مردم ایران پرداخت بشه.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도 프랑스 파리에서 중동 사태를 비롯한 국제위기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세계 35개국 참모총장들은 화상으로 만나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 보장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도 즉각적인 휴전과 협상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미국의 제안이 시간을 벌기 위한 공작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인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마야광, 박광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박광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박 씨는 필리핀에서 복역하던 중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작년 필리핀과 남아공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박광열은 필로폰에 대한 양성 반응도 나왔고 이에 대해서 투약을 인정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법원이 마야광 박광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중동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의 이해 당사자인 동맹국들이 나설 것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국무장관도 나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해결하라고 재차 촉구했는데 응하지 않을 경우 후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준 기자입니다. 이란 전쟁의 최전선으로 떠오른 호르무즈 해협.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개방을 위한 군함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절대 잊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We were there for them, but they were not there for us. Did we need them? No. I never thought we needed them. I was more doing a test. 특히 미국의 반기를 들거나 적극 지원하지 않은 독일, 영국, 호주를 차례로 비판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G7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동맹국 압박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해관계가 걸린 국가들이 직접 나서라는 겁니다. Well, it's in their interest to help. The other countries get far more of their fuel from there than we do. Very little of our energy comes through the Straits of Hormuz. It's the world that has a great interest in that, and so they should step up and deal with it. 트럼프 정부 요구에 공개적으로 응한 동맹국은 아직 없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도 법적 한계를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반대급부 조치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불어나면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는 각국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며 일부 선박으로부터 중국 위안화로 통행료를 받고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직접 호위하는 특정 항로를 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운 전문 데이터 업체 로이드 리스트 인텔리전스는 지난 13일 이후 선사들이 혁명수비대 측에 상세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코드를 받아 이란 영해를 통과하고 있으며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달러 대신 위안화가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혁명수비대가 미국이 지정한 외국 테러 조직인 만큼 이들과 거래할 경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선박 호위와 해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국적 연합국 구성을 제안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설득 중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연합군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국 해군을 직접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최근 이란의 공습 대상이 된 이후 강경 입장으로 선언한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바레인이 유일하게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는 요충지 봉쇄로 타격을 입은 지역 국가들은 이란의 통제력 강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오늘 일선 주유소의 기름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폭등은 아니지만 며칠 안에 2,000원 선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봉 기자, 주유소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나요? 네, 오후 4시 현재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어제보다 20원 오른 리터당 1,839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서울 지역은 리터당 1,866원으로 어제보다 18원 인상됐습니다. 경유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전국 평균가는 리터당 1,835원, 서울은 1,854원으로 어제보다 각각 19원과 18원 오른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석유공사 오피넷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선 주유소에서 소비자들이 사용한 카드 결제를 취합해서 얻은 값인데요. 오늘 주유소 기름값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휘발유의 하루 평균 변동값이 0.3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오늘 한나절 만에 20원의 인상폭이 크지만 아직 폭등으로 보기는 어려울 정도의 가격 변동입니다. 문제는 오늘까지는 딱히 일선 주유소에 기름값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값이 오른다는 건데요. 소비자 단체는 이미 새벽부터 800개가 넘는 주유소가 기름값을 올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기름값이 폭등하진 않았다는 건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기름은 대부분 2차 최고 가격 지정 이전에 들여온 물량이어서 기본적으로 인상의 근거가 특별히 없는 상태입니다. 또 정부가 무리한 가격 인상 업소를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들이 가격을 급히 올리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며칠의 시차를 두고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값이 뛸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인근 주유소끼리 서로 눈치 작전을 하면서 가격이 빠른 시간에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최고 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의 상한선이기 때문에 주유소의 마진까지 더해지면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000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혼란을 틈탄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처벌 원칙을 밝힌 상태인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일부 기업이 사익만을 좇는 반공동체적 일탈 행위로 전체 기업의 얼굴에 먹칠을 한 사례가 종종 있다며 엄정한 대응을 다시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기봉입니다.
네, 중동 상황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이면은 이제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이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합의하지 않으면 최악의 악몽이 될 거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They are begging to make a deal. We'll see if we can make the right deal. And if they make the right deal, then the strait will open up. Hormuz Strait will open up. We'll see if they want to do it. If they don't, we're their worst nightmare. In the meantime, we'll just keep blowing them away, unimpeded, unstopped. Well, there's not a thing they can do about it. They can't do anything about it.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란이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공개적으로 종전 협상을 또 요구하고 있는데 뭐 이란 지도부가 어떤 구상을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협상 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외부적으로는 계속해서 우리 협상 관심 없다. 그럼 뭐 15개 조항 미국이 제시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시면 이란도 역시 협상에 지금 관심이 있고요.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만 관철된다면 충족된다면 당연히 휴전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5가지 미국에 요청한 사안들이 사실 미국이 좀 받아주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뜻을 굽히지 않고 강대강으로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협상이 완전히 뭐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원하고 있기는 한데 뭔가를 지금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 맞긴 합니까 지금은? 파키스탄을 통해서 대화를 계속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간접 협상이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란이 이제 밝히기로는 미국과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것도 전략이라 봐야 될까요? 전략이죠. 그러니까 뭐 밖에서는 계속해서 자기들이 미국하고 대화할 의지가 없다, 대화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강경한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고요. 물밑에서는 당연히 지금 간접 협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란과 미국이 간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란이 이제 미국 종전한 15개 항에 대해서 답변을 공식 발송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15개 항 미국이 제안한 것에서 이란은 사실상 그건 항복에 가까운 조건이기 때문에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역시 이란 쪽에서도 이제 반격의 형태로서 미국에 5개 제안을 냈습니다. 그것도 역시 미국이 받기 힘든 조건이라서 현재 아직 협상이 이루어진 단계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서로 간에 의사를 확인하고 이제 검토하는 중인데 현재까지는 이견을 좁힐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긴 합니다.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면? 만약에 우선 서로 만나서 파키스탄이라든가 중재국을 통해서 의견을 검토하고 빠르게만 만난다면 이번 주말에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워낙에 이견이 크기 때문에 누구도 좀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협상까지 갈 것인가 그걸 좀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아직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서로 간에 우선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이란 쪽에서는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군사 전문가는 아니십니다만은 보통 이런 종전 협상이나 휴전 협상을 할 때는 물밑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맞춰놓은 상황에서 만나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만나야지만 그게 합의가 되는 걸까요? 먼저 실무진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물밑 접촉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마지막에 갈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원하는 사람이 이제 아까 지난 계속 이제 회자되는 사람이죠. 국회의장인 갈리바프라는 사람 그리고 아바스 아라그치라는 사람이 이제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란 쪽에서는 미국이 이란을 보았을 때 이제 강경파 온건파로 나누듯이 이란에서 미국을 봤을 때는 또 강경파 온건파로 나눴을 때 쿠시너라든가 이스코프가 아니면 국무장관인 루비오보다는 J.D. 벤스 같은 부통령이 좀 온건파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는 J.D. 벤스를 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과 이란이 서로가 제안한 종전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건데 사실 핵무기 포기나 호르무즈 해협 부분 관련해서는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라늄 농축 관련해서 이란이 사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죠. 이란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영토에서 우라늄 농축을 원하고 있고 미국은 처음부터 이란 영토에서 우라늄 농축은 제로다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방이 있었고 나온 대안은 이제 컨소시엄 방식이죠.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에서 농축을 해서 이란에게 제공을 하면 이란은 그거 가지고 원전을 돌릴 수 있는 방안.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이란이 또 그걸 거부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안에 대해서 이란이 조금 눈높이를 낮춘다면 컨소시엄 방식으로는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 있다고 보이고요. 말씀해 주신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이란이 과거에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조건이에요. 네. 사실은 뭐 불가침 조약 이런 거를 많이 했었지만 배상해라 이것도 맞죠. 근데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을 자기가 통제를 하겠다. 예. 그리고 통제한다는 것 외에 또 플러스 지나가는 선박에 대해서 통과세를 받겠다. 자, 이런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미국이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다 거기를 쓰고 있는데 사용하고 예. 있는데 다 그럼 통과세를 30억씩 내면서 통과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 전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대면 협상을 해서 좀 얼굴을 보고 얘기한다면 대화가 될 것 같은데 아직 대면 협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중재자를 통해서 이제 의견만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10일 유예를 했지만 과연 10일 내에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서 대면 협상으로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거는 좀 미국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그 이란과 오만이 좀 같이 바라보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란 자체 독자적으로 뭐 이 어떤 주장을 하는 게 네. 미국이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렇죠. 쉽지 네. 않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란이 요구하는 것 중에 배상하라. 그다음에 상호 불가침으로 다시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 참 하나 쉬운 게 하나 없어요. 반대로 또 미국이 이란 측에 요청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10일 연장을 했지만 네. 과연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열흘의 시간 유예가 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공격 시한을 유예한다라고 밝힌 건데, 뭐 협상을 위한 시간을 좀 더 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시간을 번다는 점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계속 중동으로 지금 오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이제 강원 양명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이란 카드를 먼저 던졌고요. 이란 쪽에 물론 이란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던졌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 과연 뭐 지상군을 투입할지 안 할지는 뭐 지켜봐야 할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가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그런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란 측으로 하여금 빨리 협상장에 나오라는 그런 계속 압박을 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걸 받아야 할지 말아야 될지, 받는다면 언제쯤 받아야 할지, 또 날짜를 언제 정도로 잡아야 할지까지 안에서는 치열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협상 와중에 공격을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예. 이란 입장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말, 그 말도 뭐 저는 이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을 이란 측에서도 이제 공을 넘겼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란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계속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그 유예를 한 것이 압박 카드로 작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제 이런 분석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이제 군사 작전을 위해서 거짓말로 시간 끌기를 위해서 유예를 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많은 이제 뭐 병력들이 계속해서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란을 뭐 이렇게 예전처럼 이제 공격을 하는 것과 이제 점령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긴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시간을 벌면서 계속해서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육상 병력들, 공수부대라든가 해병대 전력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고 뭐 수송기까지도 계속 오는 거 봤을 때 이란한테는 계속 사인을 주는 겁니다. 협상장으로 나오라는 사인을 주는 건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을 계속 열흘이라는 시간을 줌으로써 계속해서 이란을 더욱더 압박할 수 있다는 효과를 놓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일 수 있겠고 어느 정도는 미국도 좀 숨고리가 필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네. 무기도 상당히 조금 재고가 많이 좀 소진된 상태이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숨고르기를 하면서 이란을 향한 어떤 강원 양명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최대 10,000명의 병력을 중동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간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협상 중에 협상 과정에서 항상 보여왔던 패턴이죠. 6월 말에도 그랬고요. 작년 6월에도 그랬고요. 다만 만약에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지금 가장 궁금하잖아요. 네. 정말 그러면 뭐 얘기되고 있는 어떤 군사 작전을 실행에 옮길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저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왔던 그런 행태를 보시면 실천에 옮겼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작년 6월 같은 경우 사실 미국이 꼭 그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에 꼭 그렇게 참전하지 않아도 될 전쟁이었는데 어쨌든 나타냐후 총리가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비투기를 띄워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도 지금 보시면 전쟁을 하는 거 보시면 사실 뭐 미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꼭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 나타냐후 총리와 같이 지금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사실 이 전쟁도 지금 벌이고 이미 시작된 전쟁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전쟁을 미국이 왜 해야 되는지 꼭 했어야 됐냐라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의 대통령과 다른 본인이 원하면 그 누구도 사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 협상으로 도저히 타결책이 어떤 해결책이 없다고 판단할 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준비 중인 아마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 어떤 군사 작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뭐 협상이 잘 돼서 더 이상의 군사 작전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지금 양쪽에서 주장하는 어떤 협상안이라는 게 너무 간극이 좀 커 보이거든요. 예. 그럼 이게 결렬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렬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이제 군사 작전을 감행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하고 이렇게 자꾸 이제 15개 요구안을 계속 낸 점 어떻게 보면 이제 도돌이표 아니냐고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지금의 이란의 상황은 그 전과 이제 많이 다르다는 점을 이제 들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압박을 하고 또 시간을 주면서 이제 발전소 얘기까지 꺼냈던 것은 이란이 전쟁을 겪으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전쟁 전보다 훨씬 많이 약화됐다는 점을 일단 들 수 있겠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은 오히려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은 이란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우선 시간을 준 것이고 그 시간을 딱히 지키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의 행동을 봤을 때는 그 전에라도 이란이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뭐 SNS에 또 글을 쓸 수 있겠죠. 네. 이란에게 기회를 줬지만은 나는 평화를 원했고 기회를 줬지만 이란이 걷어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전 대통령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다르기도 하고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면 군사작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은 네. 두 분께서 같은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미국이 추가 파병하는 부대가 뭐 보병과 장갑 부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뭐 하르그 섬도 있지만 이란 뭐 본토에 직접 투입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글쎄요, 본토 투입은 뭐 쉽지 않죠. 본토 투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450kg의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6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을 지금 아직 회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야 된단 말이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450kg 되는 이거 찾지 못하고 실전되면 이란이 이거 다 찾아내서 90%까지 농축한다면 핵무기로 만들 수 있는 물질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이란이 거의 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파한이나 나탄즈나 이런 핵시설에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이 고농축 우라늄을 탈취하겠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너무나 어려운 작전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작전이기 때문에 저는 네. 일단 하르그 섬이나 호르무즈에 있는 도서, 중요 거점 섬들을 주로 점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하르그 섬에 대한 작전은 쉬운 건가요? 그러면? 그것도 어렵죠. 그럼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작전이 다 어렵습니다. 지금 쉬운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택지가 결코 좋은 선택지가 없고요. 나쁜 선택지 아니면 더 나쁜 선택지 이거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다른 협상이 만약에 결렬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해제를 할 다른 수단이 없어요. 이란을 압박할 수단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수단, 특히 이제 하르그 섬, 이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오일 수출의 90%를 하고 있는 이 섬을 점령해서 이란이 오일 수출을 하나도 하지 못하도록 제로로 만들어 버리면서 이란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을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작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르무즈에 있는 중요한 아부 무사 섬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툰부, 대툰부 아니면 이런 섬들을 점령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봉쇄된 걸 풀어보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쉬운 작전 하나도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위원님 의견은 좀 궁금한데 이게 만약에 뭐 협상이 좀 결렬돼서 최후의 일격을 뭐 가하는 수순으로 밟게 된다면 그건 이제 어떤 형태가 될까요? 뭐 지상군을 전면적으로 뭐 투입해서 작전을 펼치는 뭐 그런 형태가 될까요? 지상군 투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제 지상군 중에서도 이제 해병대라든가 특수부대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우선 이거는 이란 지도부로 하여금 상당히 좀 압박을 받게 하는 것이고 이란 현재 뭐 혁명수비대라든가 정규군이 지금 해안지대로 상당히 이제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하르그 섬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우리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알고 있고 이란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을 공격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를테면 호르무즈 바깥쪽에 있는 도시라든가. 근데 여태까지는 미국이 이제 공습을 통해서 해왔었고 이제 원거리에서 직접 이란 땅에 발을 디딘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란 땅에 발을 디딘다는 것 자체는 미군 사상자가 그만큼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망자 숫자와는 완전히 다른 수치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네. 이럴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이제 정치적 부담과 함께 반전 여론의 어떤 부담을 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지상군, 해병대가 됐든 특수부대가 됐든 이런 것은 마지막 카드로까지 끝까지 남겨두고 그 전에 공습이라든가 아직까지도 만 개 정도의 타격 지역을 이제 타격에 성공했다고 이제 중부사령관이 언급을 했는데 아직도 더 제가 봤을 때 타격할 곳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적으로 봉쇄하는데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도 이란 전역을 조금 더 정밀 타격하는 쪽으로 좀 더 강하게 가면서 이란을 좀 압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하르그 섬이라든지 인근 섬에 대한 작전에 미국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사실 뭐 병력이 10,000명 정도 지금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병력이나 무기 재고도 지금 보면은 뭐 좀 바닥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괜찮을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정확한 확인도 안 해주고 있고 뭐 굳이 확인을 해줄 필요는 없겠죠. 네. 뭐 본인들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객관적으로 봐도 전쟁이 너무 오래 끌고 있고요. 한 달이 거의 다 됐고 그렇다면 특히 요격 미사일이 계속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은 누가 봐도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더 하고 싶지만 네. 또 협상에 기회를 준 것도 될 수만 있다면 협상을 통해서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그 미군의 대형 수송기가 이란의 인근에서 좀 특이한 기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포착이 됐다. 이제 이런 보도를 저희가 앞서 이제 전해드린 건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우디 국경 인근 그 가스전 부근에서 고도를 낮춰서 이제 선회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보통 이제 그 화물 투하용 비행 형태라고 분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상전을 좀 염두에 둔 어떤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 대형 수송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활주로뿐만 아니라 이제 거친 땅, 이제 비포장된 활주로가 아니라 땅에서도 착륙이 가능할 정도로 쓸 수 있는 이제 수송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착륙을 한다면 이란의 내륙 지역이라든가 이제 산악 지역에도 이제 투입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어떤 화물뿐만 아니라 병력까지 실어 나르기 때문에 많은 가능성을 점치는 것은 아마도 저공 비행을 통해서 이란 내륙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시설 60% 고농축 우라늄 아마 450kg을 탈취하는 작전을 위해서 아마 이런 수송기를 쓰는 게 아니냐고 많이 추측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끝까지 과연 이 특수작전에 할 가능성은 적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에 관해서 만약에 이 작전이 실패할 경우에는 이란 내륙 안에서 미군 병사들이 이제 고립이 된 채로 어떻게 되면 또 포로가 되는 순간이 되면 이것은 완전히 주도권이 완전히 이란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최악의 사태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역시 이란에게 보여주는 어떤 신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것을 특수부대라든가 뭐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이런 작전을 실행할지는 저는 가능성은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지금 이란에 대한 미국의 지상전 가능성이 좀 나오면서 이란도 대응에 나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상전을 위해서 이란 청년들이 요청이 이어지면서 뭐 100만 명 이상이 조직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런 100만 명이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걸까요? 너무 짧죠. 짧긴 한데 어차피 이란의 병력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혁명 수비대는 15만에서 20만. 그다음에 이란은 또 정규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정규군이 한 60만. 그다음에 정규군을 뒷받침하고 있는 민병대 조직이 또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뭐 한 40에서 60만. 그러니까 이미 100만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0만 모으기는 전혀 뭐 어렵지 않고요. 다만 여기에 이제 많은 청년들이 뭐
자기도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지금 모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이란이 지금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대처할 능력이 있고 우리 국민들은 결사항전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발언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전수단이다 이렇게 그렇죠. 될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뭐 드론 전력이라든지 미사일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선전하면서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모습들을 보면은 뭐 육군 사령관의 국경부대 시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상군 특수부대 훈련 영상을 공개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지금 양쪽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좀 전황이 좀 달라지고 있나라는 것을 좀 느낄 만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좀 지상군이 정말 투입되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전면전으로 치닫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종의 좀 기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이것도요? 지상군 예. 이제 투입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니까 이란 정부 쪽에서도 우리도 좀 준비가 돼 있고 얼마든지 들어오라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가 지난번에 그 회담을 했던 경우였습니다. 이제 핵 회담 전쟁 전에 했었을 때 브래드 쿠퍼라고 하는 이제 중부 사령관이 해군 제복을 입고서 이렇게 협상에 참여한 것이 좀 이례적이었었는데 그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알리 샴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안보 분야의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이란에서 해군 제복을 입고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똑같이 이제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고요. 충분히 뭐 지상군이 들어와도 우리가 아까 연속선상으로 말씀드리자면 병력이 많으니까 우리가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제가 좀 특이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병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혁명수비대라든가 혁명수비대 산하에 있는 민병대를 어떤 감시하는 초소라든가 이런 임무를 맡길 때 자원 입대 가능 연령을 12살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네. 소년 병사들도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12살이요? 예, 12살로 낮췄습니다, 지금. 이런 점을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좀 이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소년 병사들이 상당수가 천국에 자신이 순교를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뢰밭으로 뛰어들어서 자폭을 하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상황을 연상케 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지금 어린이들까지 이렇게 동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그런 점에서 지금 이란도 뭔가 지금 이란 정부 차원에서 뭔가 지금 결사항전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지금 신호들을 보낸다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결사항전의 의무로 소년병들까지 이렇게 축주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당히 큰 비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 12살이면 사실 뭐 이제 초등생 아니면 중학생밖에 안 되는데 이런 학생들을 마치 자원했다라는 뭐 그런 것으로 포장을 해서 아이들까지 전쟁에 동원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리 봐도 적절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뭐 결집력을 홍보하면서 뭐 아이들까지 동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과연 미국이 뭐 최후의 일격이라고 하는 그 공격을 가한다고 해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과연 백기를 들 것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과도 싸워야 되지만 이란 내부의 어떤 반정부 시위대들의 어떤 정서와도 싸워야 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내부 단속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했던 그 어린 자원병들을 우리가 받을 때 어디에 배치하냐면 주민들을 감시하고 시민들을 진압하는 데 앞장선 게 이제 바시즈라든가 이런 민병대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제 순찰을 하거나 검문소 같은 곳에 이런 소년들이 원한다면 이제 배치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란 전체제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아직까지 뭐 이스라엘이 얘기한 대로 어떤 봉기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뭔가 지금 꾹꾹 누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상대적으로 미국과도 전쟁을 하면서 큰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내부에도 지금 체제를 좀 공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어떤 방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내부 체제도 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건데 지도부 간에서도 좀 이렇게 뭐 분열이라든지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물론 뭐 최근 알리 카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고 나서 이란 수뇌부 사이에 어떤 뭐 협상파와 강경파들의 어떤 뭐 권력 다툼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강경파 내에서도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냐, 뭐 누가 권력을 가져가냐, 당연히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네.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이란 수뇌부가 어떤 균열이 일어나서 분열이 되어서 어떤 이 실세들 아니면 정권이 붕괴될 정도의 어떤 그런 내부 균열이 있냐, 그것까지는 아직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란은 협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초반부터 보여줬던 주변 걸프 지역도 공격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휘 체계가 유지되고 있고 미국과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용 수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왔다. 그리고 네. 나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네.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이렇게 뭐 전황이 뭐 확전도 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 홍해에까지 어떤 참전이 좀 더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멘, 그러니까 홍해 그 입구에 있는 해협을 끼고 있는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도 이제 참전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홍해도 막히고 호르무즈 해협도 막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홍해 항로가 어떻게 보면 그 우회 항로로서 지금 많이들 이용하고 예, 있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만약에 후티 반군이 홍해까지도 이제 사실상 봉쇄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면 인도양에서 홍해를 거쳐서 유럽 지중해로 가는 통로가 막히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또 다른 국가들이 개입할 여지가 또 있다고 봅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홍해와 유럽을 잇고 있는데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의 통행료 수입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에즈 운하를 경제 특구로 지정해서 경제 발전을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다시 도모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멘에서 후티 반군이 이렇게 나선다면 이집트가 뭐 참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집트도 역시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 확전된 이 홍해 전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더 제가 봤을 때는 더 이란의 상황을 좀 더 난감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처음에는 이란이 어떤 자신들의 자위권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이제 국제적인 정서가 지금 뭔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공조 움직임을 띠고 있는데 홍해까지 이렇게 나선다면 이란이 지금 세계 물류를 어떻게 마비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갖고 있는 국가로 이제 낙인이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확전되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국가들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고 또 더 많은 국제적인 비판의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후티 반군이 참전을 하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집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국가들까지 개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그 뭐 전쟁의 여파가 정말 커질 것 같고 세계 경제는 뭐 이렇게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두 항로가 다 막히잖아요. 그러면 뭐 호르무즈와 바발만뎁 즉 그 홍해를 지나서 수에즈로 갈 수 있는 그 해역까지도 막히게 된다면 뭐 어마어마한 충격이 올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국제사회가 또 여기에 대응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걸프 국가들이 지금 아까도 우리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네.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해상 안전을 위해서 어떤 협의체를 만들고 싶어한다. 그리고 자기들의 해군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다국적 해상 안보 협력체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협력체이기 때문에 사우디나 왜냐하면 사우디도 홍해를 통해서 지금 원유를 조금씩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홍해 쪽에는 얌부라는 도시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막힌다면 걸프 국가들도 상당히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까지 참전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전선이 지금 이중화가 되는 그런 네. 모습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뭔가 우려의 목소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병력도 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단기전으로서 속전속결하면서 그런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역사를 봤을 때인데 지금 이란과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남부 레바논 지역에서는 헤즈볼라와도 전쟁을 하고 있고 후티까지 참전한다면 후티가 아마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란 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군 같은 걸 보게 되면 네. 정규군이 17만이고 예비군이 46만인데 주로 예비군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예비군들이 투입이 돼서 이런 전선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 학업을 종사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선에 투입이 돼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로테이션 형식으로 이렇게 교대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전선이 여러 군데 이렇게 장기화되거나 펼쳐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생업에도 종사할 수 없게 되고 예비군을 전력을 더 이상 동원할 수 없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한계를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뭐 전투력은 뛰어나지만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선을 넓히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좀 장기전으로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은 뭐 장기전을 계속 가야 된다 얘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로서 상당히 지금 병력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좀 여러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병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번 전쟁에 있어서도 이스라엘도 출구 전략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출구 전략 마련하는 게 맞겠지만 뭐 이란 문제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은 단호하잖아요. 시간을 더 갖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 표적에 대해서 더 공격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뭐 가능하면 정권 붕괴도 노렸지만 사실상 그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인식을 했을 거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란 문제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고, 다른 문제들도 또 이스라엘은 뭐 가자,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가자, 시리아, 요르단강 서안지구 이쪽 지역에서 지금 작전을 또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력이 뭐 턱없이 많이 모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커졌기 때문에 아마 군참모 총장이 사실 언론에서 아주 크게 이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중동의 6개국에서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란과 대리 세력에 대한 군사 반격 가능성을 또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걸프 국가들이 이란에 이렇게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전선이 뭐 전반적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걸프 국가들이 좀 인내 한계에 도달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참전까지 갈지는 좀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 아랍 국가들이 또 이란과 전쟁하는 건 또 전혀 다른 양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오히려 지금 미국과 특히나 이제 미국이 할 수 있는 한 아랍 국가들이 도와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를테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공군 기지를 이제 미군이 쓸 수 있도록 내어줬고요.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어떤 돈줄을 끊기 위해서 이란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런 걸프 국가들이 상당 부분 서로 간에 경쟁 의식도 있고 의견도 안 맞고 갈등을 벌이고 했는데 이런 아랍 국가들이 뭉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참전하지 않더라도 대이란 전선을 구축하면서 이런 걸프 국가들, 아랍 국가들만의 어떤 안보 협력체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을까 네. 그런 가능성을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유를 기다리는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 알뜰 주유소에 차량이 몰린 겁니다. 주유소 측은 이전에 공급받은 기름을 모두 판 뒤에 가격 인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는 30만 원 넣고 지금 40만 원. 아니 다른 데는 보니까 그래서 1,800원 넘어가 있더라고. 여기는 좀 그래도 거기보다 좀 싸네요. 하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2차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가격 상한액이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10원 오른 만큼 소비자들은 기름값 폭등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주유소들이 새 기름을 사들일 것으로 보이는 다음 주 초 지금보다 큰 폭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2,000원을 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기 또 알뜰 주유소가 꽤 저렴한 편이라서 저렴하게 넣었지만 다음 주 한 2,000원씩 되면 한 달에 몇만 원씩은 편도 저는 25km 정도 출퇴근을 하는데 그러면 꽤 많이 부담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름값이 언제 안정될지 알 수 없어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고민이 큽니다. 기름값이 막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차를 많이 안 탄다고 하면은 차를 뭐 판매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석유 최고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이란 사태로 원유 공급 차질이 빚어지면서 어민들의 불안감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선박용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르는 데다 수협에서 면세유 공급량을 조절하겠다는 소식에 어선들은 뱃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서해안 연안 부두에 고기잡이 배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습니다. 주꾸미 축제가 열리고 있어 한창 조업에 나서야 할 시기지만 기름값 걱정에 어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다음 달부터 선박용 경유 공급 가격이 크게 오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이 지금 너무 오른다고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19만 원 가고 있는데 다음 달 4월부터는 30만 원대로 오른다고 하니 원유 공급 차질 우려에 일부 수협에서는 현지 어민들에게 면세유 공급량을 조절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이면 광어와 도미잡이에 나서야 하는데 어민들은 면세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조업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오늘 10개 갖고 가고 하루 때문에 10개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중간에 배가 멀리 나가다 보니까 중간하고서 도로 오는 거예요 지금.
작업을 못하고. 왜냐면 기름이 없으니까. 해양수산부는 일부 수협에서 일시적 수요 쏠림에 대비해 재고량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멸새우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가 보조금 지급 등으로 어업인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박용 경유가 최고가격제 대상으로 포함되고 유가연동 보조금 등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검토되고 있어서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이중의 안정장치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해명에도 고유가 우려가 이어지면서 당장 고기잡이배를 띄워야 하는 어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필리핀에서 송환된 마야광 박광열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광열은 1978년생으로 현재 47세입니다. 네, 박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그리고 나이 등 신상 정보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경기 북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박 씨의 얼굴 등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공개됐지만 경찰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 이 같은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현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번 중동 사태 이면에 조용히 실리를 챙기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유가 급등 여파로 제재가 해제된 러시아와 미국에 비해서 외교적 여유를 갖게 된 중국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이란 공습 이후 열흘 넘게 유가 급등세가 이어지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We're also waiving certain oil-related sanctions to reduce prices. So we have sanctions on some countries. We're going to take those sanctions off till this straightens out. Then who knows, maybe we won't have to put them on. There'll be so much peace.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간 러시아산 석유, 가스 공급과 관련한 제재를 풀어준 겁니다. 그러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수급이 어렵게 된 아시아 나라들이 러시아산 구매에 앞다투어 달려들었습니다. 우랄산 원유값은 전쟁 전보다 약 50%나 뛰었습니다. 이런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러시아가 챙긴 전략적 혜택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온통 이란 전쟁에 집중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군사 지원이 중동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국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관세와 첨단 기술 분야 등에서 사사건건 미국과 충돌해온 중국도 쏠쏠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을 공격한 미국에 비해 중국은 상대적으로 평화적이고 중립적인 모습으로 국제사회에 어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침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은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게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쭉 발전시켜 온 국제법, 국제 규범이 있는데 그 국제 규범과 국제법을 누가 더 잘 지키고 있는가? 이 밖에 유럽의 주요 가스 공급국인 노르웨이는 중동의 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고 에너지 수출국인 말레이시아도 유가 상승에 따른 무역 수지 개선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연일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무척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21도, 광주 21도, 대구 23도까지 오르겠고 특히 수도권은 올해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를 기록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세먼지입니다. 내일도 하늘 자체는 맑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짙게 나타나겠고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또 내륙에서는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중부와 경북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하늘이 흐려지겠지만 4월 중순처럼 따뜻한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도 여기에 맞서 지상군 100만 명을 결집시키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박희천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이 제시한 15개 항목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협상보다는 군사적 압박으로 굴복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80위 공수사단 등 정예 지상군 수천 명을 중동에 파견했습니다. 미국은 보병과 기갑부대 등 10,000명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I don't think anybody really wants people on the ground, but if it would help and not really put them in harm's way, obviously I wouldn't be against it because. 이런 가운데 과거 이라크전에서도 핵심 보급 역할을 한 미군 수송기가 이란 인근에서 특이한 기동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 공군의 대형 수송기인 C-17 글로브 마스터가 아랍에미리트 영공에서 고도를 급격히 낮추고 선회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화물 투하용 비행 형태입니다. 지상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란도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지상전을 위해 이란이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조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참전하겠다는 이란 청년들의 지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50만 정도는 육군이 아직 타격받지 않은 육군이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50만에서 100만이 되느냐. 민병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란 육군 사령관은 국경 부대를 시찰하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알리 자한샤히 사령관은 국경의 모든 곳에서 적과 대면할 각오가 돼 있다며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계속 타격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미군의 핵심 무기 재고가 빠르게 바닥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한 무기까지 중동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처음 열린 내각회의에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They now have the chance, that is Iran, to permanently abandon their nuclear ambitions and to chart a new path forward. We'll see if they want to do it. If they don't, we're their worst nightmare. In the meantime, we'll just keep blowing them away, unimpeded, unstopped. 하지만 이런 공언과 달리 미군 실탄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미국이 전쟁 개시 약 4주 만에 핵심 공격 방어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전쟁 초기 16일 동안 탄약 11,000발 이상을 사용했는데 비용으로는 260억 달러, 우리 돈 약 39조 원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드와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임스 등 핵심 전력의 재고가 빠르게 줄었다고 텔레그래프는 분석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역시 현 수준의 소모 속도가 유지될 경우 일부 핵심 무기가 한 달 안에 소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로 향할 예정이었던 무기 일부를 중동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용 대상은 나토 주도로 마련된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된 패트리엇, 사드 등 고성능 방공 요격 미사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 전략자원 배분이 흔들리고 그 여파가 유럽 안보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은 물론 중동 곳곳으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심각한 병력 부족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군과 정치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지상전이 감행될 경우 이스라엘의 전력 공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의 핵심 당사국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세 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란만 공격 목표로 두진 않았습니다. 헤즈볼라와 하마스, 후티 반군을 겨냥해 레바논, 가자지구, 예멘을 동시에 때렸고 시리아와 서한 지구에서도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란을 포함해서 저항의 축 전체를 괴멸적 수준으로
붕괴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 병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군 참모총장은 서한지구 정착민 폭력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 내각회의에서 이스라엘 군이 10가지 위험 신호를 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군 대변인도 현재 15,000명가량의 군 병력이 부족하며 절반은 전투 병력이라고 인정했습니다. אני רוצה לומר שאנחנו חסרים בצה"ל כ-15,000 חיילים, מתוכם בין 7,000 ל-8,000 לוחמים. 전쟁 문제에 대해 우호적이던 야당도 무리한 전쟁 확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공격은 공중작전이 대부분이라 지상군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상전을 감행할 경우 이스라엘도 대대적인 지상작전이 불가피하고 지금보다 더 큰 병력 손실에 충원이나 정책 변화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스라엘이 공격 목표를 이란의 군수산업 기반을 무너뜨려 국방력을 약화하는 쪽으로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그동안 군복무가 대부분 면제됐던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징집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이란 폭격으로 중동 미군 기지가 심한 손상을 입으면서 미군들이 현지 호텔 등을 전전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현지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이란이 전쟁 이후 중동 내 군사기지 104곳을 공격했고 13개 미군 기지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미군은 이란의 공습으로 중동의 여러 기지에서 철수해야 했고 현재 군인들은 인근 호텔과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군인과 민간인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민간 호텔이라도 미군이 투숙했다면 공격 표적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아볼파젤 셰카르치 이란군 수석 대변인은 이란 국영방송에 모든 미국인이 호텔로 들어간다면 그 호텔은 곧 미국 영토로 간주할 수 있다며 당연히 어디든지 그들이 있는 곳을 타격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이해 당사자인 동맹국들이 나설 것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국무장관도 나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해결하라고 재차 촉구했는데 응하지 않을 경우 후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중 기자입니다. 이란 전쟁의 최전선으로 떠오른 호르무즈 해협.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개방을 위한 군함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절대 잊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We were there for them, but they were not there for us. Did we need them? No. I never thought we needed them. I was more doing a test. 특히 미국의 반기를 들거나 적극 지원하지 않은 독일, 영국, 호주를 차례로 비판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G7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동맹국 압박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해관계가 걸린 국가들이 직접 나서라는 겁니다. Well, it's in their interest to help. The other countries get far more of their fuel from there than we do. Very little of our energy comes through the Straits of Hormuz. It's the world that has a great interest in that, and so they should step up and deal with it. 트럼프 정부 요구에 공개적으로 응한 동맹국은 아직 없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도 법적 한계를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반대급부 조치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불어나면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는 각국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며 일부 선박으로부터 중국 위안화로 통행료를 받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직접 보유하는 특정 항로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운 전문 데이터 업체 로이드 리스트 인텔리전스는 지난 13일 이후 선사들이 혁명 수비대 측에 상세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코드를 받아 이란 영해를 통과하고 있으며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달러 대신 위안화가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혁명 수비대가 미국이 지정한 외국 테러 조직인 만큼 이들과 거래할 경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공격을 받은 태국 국적 화물선 마요리나리오가 수주 동안 표류하다가 좌초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란 국영방송을 인용해 마요리나리오가 호르무즈 옆 캐슘섬 해안에서 발견됐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선원들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차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된 오늘 일선 주유소 기름값도 꽤 큰 변동폭을 보이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839원으로 어제보다 20원 오른 상태며 서울은 1,866원으로 어제보다 18원 인상됐습니다. 경기도 리터당 전국 평균가 1,835원, 서울은 1,854원으로 어제보다 각각 19원과 18원 오른 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휘발유 값의 하루 평균 변동폭이 0.31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오늘 하루 변동폭 20원은 매우 크지만 폭등 현상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기름값이 치솟을 조짐이 보이면서 곳곳에서는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고민하고 또 화물차 기사들은 기름값 출혈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생계를 위해 일을 멈출 수 없다며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서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좀 자주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1,500원대하고 지금 1,800원대하고 300원 차이 나니까 그러면 지금 300원 차이 나면 10만 원 또 차이 나잖아 하루에. 기름값에서 14만 원, 15만 원씩 빠지니까 순수익이 그만큼 하루에 빠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화물차가 많이 줄었다고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걸 체감을 하는 거죠. 멈출 수는 없죠. 멈추면은 저희가 수입이 아예 전혀 생기긴 않기 때문에 단돈 10,000원이 남더라도 저희는 움직여야죠. 2차 최고가격제를 통해 기름값이 대폭 인상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어젯밤 늦게까지 전국 주유소마다 차량들이 몰렸습니다. 네, 미리 기름을 넣으려는 건데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에 YTN에도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부암동 24시간 주유소로 향하는 차선에 차량들이 꽉 밀려 있습니다. 답답한 교통 흐름에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기름값이 200원 넘게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유소에 자동차가 몰린 겁니다. 밤 11시 반, 자정을 겨우 30분 남기고 걱정스런 마음에 운전대를 잡은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한 20, 30쯤 주유를 하러 출발했었고 주유소 쪽에 이제 많은 차량들이 줄지어서 이제 아마 최고 가격제 변경 이전에 2차 최고 가격제 적용 이전에 주유를 하려고 했던 차량들이 몰렸던 걸로 보여졌습니다. 이번에는 포항 장성동에 있는 주유소로 가보겠습니다. 밤 9시를 넘긴 시간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길게 줄 서 있습니다. 도로가 아예 주차장으로 변한 듯합니다. 미리미리 기름을 넣으려는 겁니다. 그 시간이 퇴근 시간도 아니잖아요. 한 9시 넘었었는데 줄이 엄청 길었어요. 그래갖고 계속해서 이제 차들이 그 뒤에 보면은 오고. 인천에 있는 한 주유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름값 급등 우려에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매가의 상승분이 반영되기 전까지 전국 주유소마다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룰 걸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농민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농기계 운용비 상승은 물론 영농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줄이 오르지 않을까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플라스틱 통에 담긴 기름을 농기계에 조심스럽게 붓습니다. 콩과 고추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선 영농 준비가 한창이지만 치솟는 기름값에 고민이 큽니다. 농협의 면세유 할인 확대 등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꺾이지 않는 유가 오름세에 한숨이 앞섭니다. 비닐 이런 것뿐만 아니고 비료 인건비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어려움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기름값 부담은 농산물 생산 전반의 연쇄적인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농업용 비닐과 비료 단가 인상은 물론 물류 운반비까지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농촌 지역 주유소에는 기름을 미리 확보해두려는 농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최고가격제 시행 등 여파로 기름값이 리터당 200원 넘게 뛸 것으로 보이자 조금이라도 쌀 때 채워 넣으려는 겁니다. 주유소를 찾은 농민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훌쩍 뛴 비용에 막막함을 토로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오르면 뭐 나만 오르는 거 아니고. 아니 누가 같은 경우 저기 기름때 갖고 저기 농사짓고 과일 작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담이 없을 수가 없죠. 본격적인 1년 농사를 준비하는 영농철. 하지만 중동발 고유가 파고가 농촌까지 덮치면서 농가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항공유가 치솟으면서 저비용 항공사들이 잇따라서 항공편 운항을 줄이고 있습니다. 진에어는 다음 달 4일부터 30일 사이 인천에서 괌과 클라크, 야장을 오가는 노선과 부산발 세부 노선 등 8개 노선에서 45편을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부산도 잇따라 국제선 운항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급등한 항공유 가격 부담 상쇄를 위해 운항을 줄였다면서 다음 달 유리할증료가 오르기 전에 승객들이 대체표를 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프타 수급난으로 LG화학이 여수 2공장을 멈춘 데 이어 롯데케미칼도 여수 생산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여수 공장 전체 생산시설 가동을 중단했으며 5월 29일에 생산을 재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다음 달 18일로 예정됐던 대정비 사업을 3주가량 앞당긴다고 예고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정기보수 기간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나 향후 정기보수가 끝나면 생산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유화학업계는 나프타 공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잇따라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란 전쟁과 그리고 구글의 신기술 터보퀀트 충격에 연이틀 하락했지만 개인의 2조 7천억 원 순매수로 5,400선을 회복한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3% 넘게 하락하다 개인의 2조 7천억 원 순매수에 힘입어 0.4% 내린 5,438로 장을 마쳤습니다. 구글이 개발한 첨단 메모리 압축 기술 터보퀀트 충격에 삼성전자는 0.2%, SK하이닉스는 1.2% 하락하는 등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닥도 1.5% 내린 채 출발했지만 개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0.3% 상승 전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8원으로 출발해서 1,512원까지 오른 후 다시 1,50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동 전쟁이 이어지며 고유가와 고물가, 고환율 악재로 성장률과 물가에 부정적인 신호가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도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과 신속한 추경 편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인데 전쟁이 길어지면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중동 전쟁이 한 달간 이어지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전후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변동성 확대는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전방위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천장으로 인식됐던 1,500원이 뚫리며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중동 사태는 올 한 해 경제 성적표인 경제 성장률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보다 0.4%포인트 낮추며 1.7%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 등 중동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일부 아시아 국가의 경우 전쟁 장기화 시 에너지 부족으로 생산 활동에 부담이 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물가는 오르고 성장세의 속도는 더뎌질 위험이 있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높아질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정부가 예상하는 2%대 성장에서 1%대 성장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가격과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2차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과 함께 유류세를 추가 인하했습니다. 상반기 중앙정부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초과 세수를 활용한 25조 원 수준의 전쟁 추경을 4월 중 신속히 시행해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가용 재원과 수단을 모두 활용해서 당장 시급한
물가, 공급망, 취약 부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속 대응 방안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전쟁이 수개월간 이어진다면 정부의 복합 대응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지상군 투입을 저울질할 때 중국과 러시아는 무인 전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군 인명 손실 등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가성비 싸움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벌집처럼 밀집한 48개의 발사관 뚜껑을 차례로 열고 3초 간격으로 쏘아 올립니다. 다연장 로켓이 아닙니다. 중국의 무인 드론 발사 차량 벌떼 2호입니다. 我们的无人机已经成功锁定目标，我们看一下能否打中。 지휘 차량 한 대가 드론 96기를 동시에 조정해 벌떼 공격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정찰, 자폭, 교란, 3종 드론의 한 대당 가격은 우리 돈 200~30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60억 원짜리 미군 요격 미사일을 소모하게 만든 이란 드론의 10분의 1 값입니다. 중국은 이런 벌떼 드론 공격에 대비한 레이저 요격 무기도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레이저를 한 번 쏘는 데 드는 비용은 전기료 200~300원 남짓. 가성비 싸움을 염두에 뒀습니다. 报告，硬杀伤命中，目标击毁。 이 밖에 날아다니는 소총, 저격 드론과 로봇 늑대 편대의 시가전 장면도 과시했습니다. 또 고속 수상 드론, 사막을 달리는 무인 전차는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전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계의 이목이 중동에 쏠린 틈을 타 러시아는 드론 948대를 날려 우크라이나를 기습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란엔 일회용 공격 드론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가성비보다 무서운 무인 무기의 본질은 아군 인명 손실 부담을 줄이는 만큼 적 살상 문턱도 낮춘다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국제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광열이 필리핀에서 송환된 지 이틀 만에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 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광열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재작년 필리핀과 남아공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하도록 지시하고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국내 공범을 통해 서울과 부산, 대구 일대 소화전과 우편함에 마약류를 은닉해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송환 뒤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본인도 경찰에 투약을 인정했습니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 근처 공사 현장에서 집안에 구멍을 뚫는 천공기가 쓰러졌습니다. 새벽엔 노부부가 거주하던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90대 할아버지가 숨지고 할머니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수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거대한 중장비가 도로 한가운데에 넘어져 있습니다.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역삼동 지하철 9호선 언주역 8번 출구 근처 상가주택 공사 현장에서 집안에 구멍을 뚫는 천공기가 쓰러졌습니다. 땅이 꺼지면서 옆으로 쏠리면서 도로를 마비시킬 정도로 이렇게 기울면서 떨어졌는데 경찰은 봉은사 방향 편도 3차로를 모두 막고 교통을 통제했고 강남구는 안전안내 문자를 보내 교통이 혼잡하니 주변 차량은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새벽 0시 50분쯤에는 서울 수유동에 있는 2층짜리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에는 90대 노부부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동이 불편했던 할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고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갓길에 세워진 차량 한 대가 새까맣게 탔습니다. 경기 김포시 양촌읍에서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난 건 낮 12시 반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 덮개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10분쯤 경기 의정부시 금호동에 있는 건물 1층 카페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안에 있던 30대 여자가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60대 승용차 운전자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려던 운전자가 부주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오늘 낮 2시 반쯤 전북 고창군 고창읍의 대나무밭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1시간여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대나무밭에 숨져있던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가 자신의 대나무밭을 태우다가 불길이 확산하자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순풍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쉬운 선거는 없다면서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체제 들어 최저인 19%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TK를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열세였습니다. 거대 양당의 엇갈린 표정을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나 대구시장 출마에 사실상 도장을 찍은 이튿날 민주당 공관위는 대구시장 공천 추가 접수 기간을 31일까지로 늘렸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로는 삼선 전재수 의원에게 단수 공천장을 주는 대신 양자 경선을 확정했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 매끄러운 교통정리 속에 정청래 대표는 돌연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에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삼실, 즉 성실, 절실, 진실을 언급한 데 이어 선거에 해를 끼치는 가벼운 언행은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모든 선거는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정 대표는 이어 경북 의성과 영덕을 찍는 1박 2일 민심 잡기에도 나섰는데 영남권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해야 한다며 공략 의지를 밝혔습니다. 영남 선거 승리를 위한 뾰족수는 있겠습니까? 왕도는 없습니다.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진 전략에 국민의힘은 지지부진 비상입니다. 마침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19% 지지율을 기록한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민주당은 46% 고공행진입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에선 거대 양당 지지율이 27% 동률이었고 다른 지역에선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에서 모두 우위였습니다.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빨간색 입고 싶습니다. 입게 해주십시오. 후방 지원 기지로 당이 탈바꿈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대구시장에서 컷오프된 육선 주호영 의원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 신문에 나섰고 김수민 전 의원 내정설이 돌았던 충북지사 경선에선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사퇴했습니다. 첩첩산중 파열음만 가득한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유승민 전 의원에게 경기지사 출마를 설득하는 일종의 SOS를 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다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가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당의 15대1 압승 시나리오 속에 민주당은 오만을 경계하는 입단속을 시작했고 국민의힘은 빨간색 대신 흰색 옷을 입고 자력갱생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 68일 전 거대 양당의 대조적 풍경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경찰이 비서관 성추행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장경태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실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건데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박조은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장경태 의원은 경찰 수사심의위에 출석하면서 비서관 성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혐의를 자신한 장경태 의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지만 수사심의위는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송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신의 바람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장 의원은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수사심의 판단을 넘겨받은 경찰도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식당에서 장경태 의원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장 의원이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해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남성 비서관도 중강간 미수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검찰이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호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금전을 대가로 공천권을 취득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선호 의원은 지난 2022년 서울 용산에 있는 호텔에서 김경전 서울시 의원을 만났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이 이 자리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에 공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였습니다. 강 의원은 받은 돈을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고 검찰은 해당 금액 전액을 수징보전 청구했습니다. 강선호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을 구속 기소하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과정도 자세히 밝혔습니다. 검찰은 먼저 계좌와 포렌식 자료 분석, 호텔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광범위하게 수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질 조사를 포함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가족과 보좌관 등을 20차례 이상 직접 조사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천 과정에서 금전을 대가로 공천권을 취득한 중대 범죄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서 대전 현충원을 찾은 데 이어 오후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자고 강조한 뒤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에 이어 두 번째로 기념식에 앞서 전사자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평화를 여러 번 언급하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영토를 지키고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전쟁과 적대의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대결과 긴장이라는 과거의 서해를 끝내고 공동성장과 공동번영의 새 역사를 쓰는데 온 힘을 다하는 것은 물론 아픔을 겪는 유족들이 생존 걱정까지 떠안는 일이 없도록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를 지키다 전사한 55명의 호국 영웅을 기리는 날로 여야 지도부 인사들도 대거 기념식장을 찾았습니다. 뒤이어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와 북한의 DMZ 내 군사분계선, 국경선화 작업 등을 거론하며 최상의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의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통 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지만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자주국방의 결의를 다지는 것이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스마트 강군과 선택적 모병제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뒤 국군은 대통령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라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건 새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고 최수근 상병의 묘역을 찾아 많은 게 제자리를 찾아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앞서 대전현충원 묘역에 도착해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천안함 전사자들의 묘역에 참배한 뒤 최상병 묘역에도 들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내를 맡은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에게 해병대 지원자 현황 등을 물은 뒤 해병대 자체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사령관이 잘해야 한다라고 격려했습니다. 네, 지난해 1230만여 명의 관중을 불러 모았던 프로야구가 2026 시즌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디펜딩 챔피언 LG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삼성과 한화도 대항마로 꼽히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따뜻한 봄 기온과 함께 2026 시즌 프로야구가 대망의 막을 올립니다. 팀당 144경기, 총 720경기의 대장정을 거쳐 가을 야구에서 겨룰 5개 팀을 가립니다. 이미 시범 경기에 역대 가장 많은 44만여 명의 구릉 관중이 입장하며 뜨거운 흥행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썼던 프로야구는 올 시즌 2년 연속 1200만 관중 시대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타의 균형이 가장 완벽한 것으로 평가받는 디펜딩 챔피언 LG가 구단 역사상 첫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가운데 2연패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잠실 야구장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습니다. 베테랑 최영우가 합류한 삼성과 지난해 준우승팀 한화가 LG의 대항마로 꼽히고 FA 김현수와 박찬호를 각각 영입한 KT와 두산도 탄탄한 전력을 앞세워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립니다. 두산 베어스가 다시 한번 뭔가 재건을 이루고 하는 그런 시즌이 될 수 있도록 또 올 시즌 다시 한번 우승의 영광을 맛보고 싶습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10명의 아시아 쿼터 선수들은 각 팀 전력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피치클록 단축과 수비 시프트 제한 등의 변화와 함께 화끈한 공격 야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시작하는 개막전에는 NC를 제외한 9개 팀이 외국인 에이스를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AI 영상 공모전 등 새로운 행사도 마련돼 상백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서 안전관리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진해 군항제의 대표적 명소인 진해 여자천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곧 터질 듯한 꽃망울은 여자천을 분홍빛으로 물들이며 보는 이를 설레게 합니다. 유난히 활짝 핀 벚꽃은 만개한 벚꽃 터널을 상상하게 합니다. 벚꽃이 주는 분위기가 몽글몽글해서 참 좋은 것 같고 오늘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또 다른 명소인 경화역도 평일이지만 꽃 구경 나온 시민들로 줄을 잇습니다. 벚꽃과 함께 찾아온 봄을 맞으며 활력을 얻어갑니다. 봄에 피어나는 활기찬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올해 우리 가족들도 피어나는 꽃처럼 행복한 한 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축제엔 AI 영상 공모전과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인 군항 브랜드 페어, 기존 먹거리 장터를 새롭게 단장한 군항 빌리지와 국가축제에서 인기를 끈 감성포차 등이 새롭게 선보입니다. 기존 인기 행사인 해상 불꽃쇼와 블랙 이글스 에어쇼 등 풍성한 행사도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특히 안전한 축제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도 300만 이상 몰리는 행사장을 직접 찾아 현장 점검도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경찰, 소방, 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까지 합쳐서 6천여 명이 계속 안전관리에 신경을 쓸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만 그루 벚나무의 분홍빛 봄 향연은 4월 초쯤 만개 시기를 맞으며 절정을 맞을 전망입니다. YTN 박종영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흉기 난동으로 2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고 30대 남성도 심하게 다쳤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황산 40리터가 누출돼 긴급 제거 작업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종호 기자입니다. 길가에서 구조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다른 쪽에서도 응급처치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경남 창원시 상남동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진 건 오전 11시 반쯤. 가해자 추정 남성과 피해 여성이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당시 여성은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도와주시려고 남자분하고 저희 가족분으로 뛰어왔어요. 몇 초? 있다가 가해자가 칼을 들고 오셔가지고 이게 가해자분께서 쓰러질 수 있어. 죽는다. 거기 앞에서 쓰러지셨죠. 경찰은 두 사람 신원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남 함안군 군북면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함안휴게소에 있던 탱크로리 차량에서 황산 40리터가 누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통제선을 설치한 뒤 황산 제거 작업을 벌였고 다른 차량으로 황산을 옮겨 실었습니다. 경찰은 휴게소 입구에서 차량 진입을 막았고 누출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산 아래에서 난 불로 멀리서도 연기가 보입니다. 광원 동해시 초구동 냉동창고에서 불이 난 건 오후 1시 반쯤. 소방이 1시간 만에 큰 불을 잡았는데 화재 당시 내부 수리 작업이 있었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새벽 4시 반쯤 전남 장성군 북이면 새 타이어 처리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한 개동과 원료 등이 불에 탔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최근 SNS에서 사진 명수로 떠오른 강원 동해시 해안가에서 관광객들이 도로를 점령하거나 또는 철도 선로에 무단 침입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결국 철도 건널목은 폐쇄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내리막 도로 한복판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차가 오면 잠시 비켰다가 다시 왕복 2차선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옵니다. SNS에서 일본 만화 풍경과 비슷하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원하는 사진 구도를 잡으려고 차도까지 점령한 겁니다. 차량이 수시로 오가다 보니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을 피하려 급정거하는 아찔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들어가세요, 인도 쪽으로. 도로 진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안전 요원까지 투입했지만 경고음이 울릴 때만 잠시 피할 뿐 통제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만 고려를 한다면 100% 막는 게 맞는데 상권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인근 하평해변 철도 건널목 역시 사진 촬영을 위해 선로에 무단 침입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열차가 선로 위 관광객을 보고 급정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건널목이 철조망으로 막혀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커지자 코레일이 지난달부터 전면 폐쇄한 겁니다. 수십 년간 해변을 오가던 통로가 막히면서 주민들은 수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객 때문에 막으시면 주민들 좀 불편하죠. 잘못된 거지. 동해시는 CCTV 설치와 감시원 배치 등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지만 몰려드는 인파를 일일이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관광객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 위험을 키우는 것은 물론 주민의 일상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근로자 3명이 숨진 영덕 풍력발전 화재와 관련해서 수사당국이 운영 경영 책임자들의 피의자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기초조사했으며 위법이 확인되면 사업주 등을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경찰 역시 사고 원인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과실이 드러나는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피의자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장 감식과 관계자 조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의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와 피의자 신분이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의 장편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영업하니 미국의 권위 있는 도서상인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받았습니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는 현지 시간 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5년
출간 도서 시상식에서 이혜연과 페이지 모리스가 번역한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 영어판을 소설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전미 도서비평가협회는 이 소설에 대해서 우울함과 음울한 분위기, 또 낮게 속삭이는 듯한 문체가 어우러진 작품으로 제주 4.3 사건의 여파가 남긴 트라우마를 섬세하게 그려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봄을 즐기기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도 기온이 크게 오른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에 서울은 21도로 올해 들어 가장 따뜻하겠고요. 광주 21도, 대구 23도 등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큰 만큼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도 계속 탁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오르겠고 일부 지방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에 따라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부터는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주말 내내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즐기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마스크와 모자, 안경 등으로 꽃가루가 최대한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네, 외출 후에는 옷을 털고 바로 씻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봄꽃들은 꽃가루 알레르기를 크게 유발하지 않지만 너무 가까이에 코를 대고 향기를 맡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김수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